이 단원에서는 종교와 이민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근대 이데올로기, 과학 전문가와 민족국가 단위의 정부들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창안하지 못했다. 먼저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려면 세 유형으로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기술적 문제. 가령, 건조한 나라의 농부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한 극심한 가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둘째, 정책 문제. 가령,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셋째, 정체성 문제. 가령,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농부들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과 나라 사람들 문제에만 신경 써야 할까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전통 종교는 기술과 정책 문제에 상관이 없다. 반면 정체성 문제와는 상관이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법이 되기보단 문제의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 기술적 문제에서 기독교 농업이다. 전근대 시대 종교는 농사 같은 세속적 영역에서 폭넓게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전에서 드리는 의례로 강우를 보장받고 해충을 막았다. 또한 의료 역시 거의 모든 주술사나 예언자가 치료사 역할까지 했다. 최근에 와서야 생물학자들과 외과 의사들이 사제와 기적의 수행자 역할을 맡았다. 종교적 치유자의 마지막 보루인 정신질환마저 점점 과학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신경학이 신경의학을, 우울증 치료제가 푸닥거리를 대신한다. 과학의 승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개념마저 바꾸어 놓았다. 둘째, 정책 문제에서 무슬림 경제이다. 과학은 기술적 질문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만 정책 질문에는 과학자 사이에서도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지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대부분의 전통 종교는 과학 다음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성경이나 쿠란, 베다의 경제에 관한 사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담긴 사상이 지금 사회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 문제를 볼 때도 전통적 교리보다는 근대 경제 이론의 적절성이 더 커졌다.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종교 분쟁인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종교인들이 아무리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데 다양한 성경 구정을 인용하더라도 견해 차이의 진정한 원천은 근대 과학이론과 정치운동에 있지 성경에는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세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는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종교는 거치장일 뿐이다. 셋째, 정체성 문제에서 모래 위에 그어진 선이다. 인간의 힘은 규모 협동에서 발휘되는데 대규모 협동을 끌어내려면 그만큼 큰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거대한 정체성이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은 허구의 이야기지 과학적 사실이나 경제적 필요가 아니다. 21세기 와서도 인간이 유대인과 무슬림,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여전히 종교적 신화에 일거하고 있다. 인류라는 흘러내리는 모래 위에 확고한 선을 긋기 위해 종교는 다양한 의례와 의식, 예식을 활용한다. 시아파와 수니파, 정통파 유대교는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기도를 하여 선을 긋고 자신의 신화와 유대감을 다진다. 한편으로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은 세상의 수많은 추함으로 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열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은 학대와 계급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 넷째, 민족주의의 신여이다. 기술의 발달과는 별도로 종교적 정체성과 의례에 관한 논쟁이 신기술의 사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이 세계를 불타오르게 할 힘을 갖게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전통 종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치유책이 아닌 문제이다. 종교는 여전히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추가하기보다 해결하는 데 이르면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진다. 많은 종교들이 우주적 타당성을 주장해도 지금은 근대 민족주의의 신여로 활용될 뿐이다. 다음으로 이민 문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은 일자리와 안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문제로 현재 유럽만큼 가슴 아프게 일어나고 있는 곳도 없다. 당초 유럽연합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그리스 간의 문화 차이를 초월하겠다는 약속 위에 수립됐는데 이제 유럽인과 아프리카, 중동 출신 이민자들 간의 문화 차이를 포용하지 못한 탓에 붕괴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다.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이 밀려든 이유는 유럽이 번영하는 다문화 체계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과거 이민자를 반기고 흡수하는 데 훨씬 나은 전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민에 대해 논의가 많다. 이민을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각각의 쟁점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민 협상의 첫 번째 조항은 수용국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국은 모두에게 문을 여는 것이 의무일까? 아니면 선별해서 받거나 심지어 이민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일까? 이민 찬성론자들은 이민을 완전 봉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많은 벽을 쌓고 울타리를 쳐도 절박한 사람들은 기어코 뚫고 들어올 방법을 찾아낸다. 따라서 인신밀매와 불법 노동자, 국적 불명 아동이 판치는 거대한 지하세계를 조장하느니 차라리 이민을 합법화하고 공개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힘을 충분히 행사하면 이민을 막을 수 있다고 응수한다. 인접국에서 야만적인 박해를 피해 달아난 난민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하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민은 특권이며 수용은 특전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조항의 쟁점은 이민자들은 입국이 허용되면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민 찬성론자들은 유럽 자체가 극도로 다양한 데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견해와 습관, 가치만 해도 스펙트럼이 넓다고 주장한다. 덕분에 유럽이 활기차고 강하다는 것이다. 이민 반대론자들은 관용과 자유야말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많은 이민자 집단, 특히 이슬람 국가들 출신이 불관용과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반유대주의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관용을 중시하는 유럽으로서는 관용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량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조항의 쟁점은 이민자들이 수용국에 동화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특히 관용의 가치를 수용하려 애쓴다면 수용국은 이들을 1등 시민으로 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민 찬성론자들은 신속한 수용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유예 기간을 훨씬 길게 두고 싶어 한다. 이 논쟁의 근본 쟁점은 개인의 시간도와 집단의 시간 척도가 다르다는 데 있다. 인간 집단의 관점에서 보자면 40년은 짧은 시간이다. 한 사회가 외국인 집단을 수십 년 안에 완전히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쟁점은 앞의 쟁점을 둘러싼 모든 이견들 외에도 이민 협상의 정확한 정리와 관련해 마지막에 봉착하는 질문은 협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도덕적으로 최악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파산했다. 생명과학자, 특히 유전학자들은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중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심지어는 뇌과학자들도 인류 문화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지지하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축적해왔다. 문화 상대주의자는 차이가 곧 위계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문화를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찬양하고 모든 믿음과 실천 방식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민 논쟁은 어떤 협상 불가능한 도덕적 명령에 관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표준적인 민주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